무거운 주식이 올 만큼 왔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밸류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한테 비싼가요? 물어보면 성과가 아주 바닥이었습니다. 쌀 때서. 예, 아주 쌀 때 사가지고 이 자체로 네, 우한 위선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회담을 보며 든 생각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한다는 가치 아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전 세계가 트럼프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이 산업 역시 그의 입으로부터 시작돼 연초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조선 해운 산업을 이야기하기 위해 오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영 교수님 그리고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님 두 분과 함께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김인영 교수님 먼저 한 말씀 주신 게 재밌습니다. 미국과 트럼프를 알면 조선 해운의 맥점이 잡힌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조선 해운의 저 상황 그리고 뭐 주가가 오를지 말지는 미국 그 전체적인 국가의 상황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좌우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질문. 뭐 지금 약간 단초를 보인 거 보면은 하여튼 우리한테는 좀 이 조선 해운 쪽에는 우호적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엄경화 의원님 저는 이 말씀 듣고서 참 반가웠습니다. 트럼프는 모르겠고 조선은 바이. 어떤 의미입니까? 요즘에 주말마다 뉴스가 나오면 이제 월요일에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지금 여러 가지 발언이 나오고 있지만 조선 산업에 실질적인 뭔가 영향을 주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뉴스 하나하나에 저희가 이제 뇌동매매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이제 조선업의 펀더멘털만 보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사이클이 다운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김 교수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유퀴즈에도 출연하시고 맞습니다. 예. 정말 재밌는 경력을 가지셨어요. 예. 선장 출신이면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슨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한국해양대학 졸업하고 예. 그 상선에 선장으로 있을 때 이 배가 이제 호주에 입항하다가 좀 사고가 나서 좀 배를 이제 포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또 호주 법정에서 제가 또 정인으로 섰습니다. 보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법학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1년 공부해서 이제 고려대학에 들어가서 법학 석사, 박사 받고 이제 교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해양대 출신이고 선장으로 이제 바다를 누비셨는데 계기가 이렇게 돼서 법 전문가, 해사법 전문가가 되셨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엄경화 의원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조선의 국모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조선 해운 섹터 오래 지켜보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쪽을 담당하신 게? 아니요, 저는 사실 그 업 자체에 대한 시작은 조선의 국모 이전에 제가 원래 해운의 딸내미거든요. 해운으로 이제 업을 시작을 했고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하게 된 건 부끄럽게도 이제 취직 시장에서 묻지마 지원을 했는데 저희 회사에 붙어서 저희 회사에서 할당해주는 섹터를 하다 보니 20년 가까이가 떴죠. 근데 뭐 싫으면 뭐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인생에 포기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제가 대단하십니다. 이제 19년째 이렇게 하신다는 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해상에서는 이제 뭐 바다 잘 아시는 분들 와류라는 말 아실 겁니다. 그야말로 소용돌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세계가 말 그대로 소용돌이, 트럼프 소용돌이에 빨려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한 행동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개될 전 세계 질서를 암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이제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구나. 뭐 개인이건 국가건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엄경화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냥 원래 국가가 굉장히 가장 이기적이고 큰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 놀랍지는 않았고요. 뭐 지금 어쨌든 손에 카드를 많이 쥐고 있는 쪽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트럼프가 준 카드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세계가 이만큼 이 트럼프의 입에 주목하고 있는데 K조선과 해운 역시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이 섹터란 말이에요. 네. 왜 트럼프가 K조선 해운에 주목을 하는가?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어요. 지금 미국은 사실 전체 해상 무역 시장에서 무역 서비스를 굉장히 열심히 이용하는 이용자일 뿐이고 대체적으로 큰 선주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저희가 무역을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점점 자국의 배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 네. 되다 보니까 뭔가 공급망 이슈가 생기거나 이럴 때 온전히 이제 미국의 화주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70년에 걸쳐서 줄어드는 미국의 이런 제조업 역량이긴 한데 이 부분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뭔가 해결을 할 수 없으니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화두를 던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조선이라는 게 세계에서 뭐 한중일 삼국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한국하고 일본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김인영 교수님, 예. 미국은 해군이 제일 센 나라 아닙니까? 예, 이게 예. 원래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해군이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미국이 군사력 하면 항공모함인데 그렇게 큰 배도 건조하고 이런 예. 나라가 왜 한국의 방산에 또 관심을 갖는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조선에서는 세계 1위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이제 오랫동안 그 조선을 좀 경시하는 바람에 지금 그 건조 가격이 미국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쟁하는 한국이나 중국에 대하면. 그만 규모의 경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군함도 지금 건조하는데 어렵고 또 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1위 조선 국가인 우리나라에 좀 이제 힘을 빌리면서 좀 더 싸게 건조하고 또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군함을 굉장히 많이 건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 30년 동안 360척을 또 건조해야 예. 되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한국에 이제 의존하면서 이제 대량으로 좀 건조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익힙니다. 그 미국 조선업이 뭐 잃어버린 70년이라고 할 정도로 2차 대전 이후에는 사실상 별로 이렇게 손 놨다 싶을 정도로 했는데 그게 빠르게 캐치업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쉽스 액트에 따르면은 이제 임시 선박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건조하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건조하는 배도 우리가 한 5년 동안 10년 동안은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도 이제 천천히 이제 그 선박 건조업을 이제 새롭게 재건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해군 예. 인사한테 좀 들은 얘기인데요. 항공모함을 만드는 건 우리도 가능한데 우리는 배 본체를 만들고 거기 들어가는 전자장비는 일본에서 만들고 예. 전자장비를 구동하는 핵심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만든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지 않으면 못 만든다 그러는데 예. 이거 맞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렇게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어떤 그냥 배만 만들어서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능력에서 과연 건조 능력을 그만큼 확보하느냐 이것도 또 관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도 이 한화그룹주 또 한번 띄웠습니다. 근데 보면 한화가 조선업에 뛰어든 것,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인수하면서 한화오션이 되고 그러면서 육해공을 다 그 방산 쪽에 차지하고 있다 그러는데 방산과 조선이 결합하면서 시너지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제부턴가 이제 그 잘 나가는 방산과 조선이 묶여서 한화가 이제 주목을 받는데 HD 현대와 한화가 소송전을 벌였죠. 이 두 회사가 일단락 됐다고 봐야겠죠. 이번 건은 저희는 일단락 됐다고 보지만 언제든지 뭐 이익에 따라서는 또다시 다른 사안으로 둘이 부딪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전에 있었던 저희가 호주 호위함을 수주하는 데 있어서 두 회사가 아예 다른 모델을 들고 이제 예. 그 수주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예 숏리스트에 들지 못하게 되고 지금까지 아직 군함에 대한 수출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던 일본이 이제 그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저희가 해외에서의 이제 대형 군함 수출을 여러 가지 입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컴팩트하게 원팀을 구성을 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 여기서 궁금한 게 이 두 회사가 원팀을 구성한다. 이게 담합 소지가 있는 뭐 이런 예. 시비 없을까요?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원팀을 구성해서 이제 한 회사만 들어가든지 하면 이제 그 담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쪽 밀어주기 한다. 이렇게. 그래서 두 회사가 이제 같이 입찰 들어가면서 좀 내부적으로 좀 잘 처리하는 두 회사 입장 방법이 있을 들어가서 것 같습니다. 한쪽이 따내면은 뭐 일감을 나눈다든지 이거는 담합 아닌가요? 그또 고려 한번 담합의 이 요소가 있는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합 시비 걸리지 않을 정도 그렇게 수준의 해야죠. 원칙이에요? 예. 네. 일본 같은 나라는 그런 걸 참 잘합니다. 그 원로들이 좀 조정하면서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하라,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 이런 식의 사실 그게 담합인데요. 거기 담합인데 모르게 어떻게 걸리지 않을 정도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잘 조정해서 일본은 그렇게 잘 한다고 합니다. 예, 아주 뭐 그것도 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보면 각 분야에 원로가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핸디캡일 것 같은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잠깐만 언급을 했었지만은 미국 조선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어느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뭐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선박에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액에 대해서는 이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소 건설하는데 또 그 투자하면은 또 세액을 공제해 주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이번에 쉽세액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선 사무국까지 신설하고 조선 산업 부활시켜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실효성이 조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4년 하는 것 임기에 중에 이 70년 잃어버린 70년을 그렇죠. 만회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안정적으로 그 선박을 미국 내에서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철강제에 대한 게 내수로 잘 수급이 되느냐도 관건이고 저희가 어쨌든 재료비와 인건비로 이루어진 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 해운사가 미국 조선소한테 발주를 한 실제 선박의 가격을 보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그 시기에 형성되었던 시가 대비 6, 7배 정도의 왜 가격으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심지어 인도 대기까지 막 척수가 막 수십 척이 이렇게 수주 잔량에 쌓여 있는 게 아닌데도 막 4, 5년씩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건 그 비싼 인건비의 노동력들이 무려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이제 더 많은 기간을 들여서 건조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저희가 어쨌든 제조업이니까 그 사업장 자체도 저희가 이익이 날 수 있는 수준의 고정적인 매출이 있을 텐데 그 정도로 항상 미달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그룹에서 인수한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 실제로 시가보다 굉장히 높은 수주잔고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팔리기 이전까지 저희가 재무제표를 잘 살펴보면 이익에 있어서의 플러스가 난 적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되돌리려고 할 때 저희가 인건비 구조를 아예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세제 혜택으로 이걸 커버를 한다 그래도 그렇죠.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우리나라 조선소들도 마찬가지인데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더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 군함을 만드는 조선 업체의 뭐 한 20, 30년 전 그때 인력 현황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주 천천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25년 그 미국 이제 의회에서 예산안 쪽에서 2000년대 초반 대비 최근에 이제 군함을 짓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더 늘었는지에 대한 그 보고서가 나온 게 있었는데 뭐 과거에 한 4년 만에 지었던 거를 지금은 9년 만에 짓거나 이런 식이라서 똑같은 양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일에 참여하는 인력이 점진적으로 줄다 보니 기간은 더 길어지고. 예, 그게 또 그 새롭게 들어오는 인력에 대한 뭔가 기술 전수나 이런 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지금 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걸 어떤 식으로 살릴 수 있을지 좀 문제입니다. 일단 뭐 트럼프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김인영 교수님. 우리 조선업은 이제 우리가 가진 카드라고 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또 예고를 했어요. 반도체 자동차에 관세 폭격을 가하겠다 예고를 했고 그래서 트럼프는 딜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룰대로 가는 게 아니라 딜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조선업이란 당근을 제시하고
반대로 채찍을 맞을 걸로 예상이 되는 반도체 자동차의 통상 압박 수위를 좀 낮추는 이런 거 가능할까요? 예, 뭐 그런 논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대형 3사 조선소는 지금 독구가 3년치는 다 차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러면 좀 우리가 중형 조선소를 좀 과동을 시켜 가지고 미국에서 필요한 뭐 군함이나 일반 상선을 또 지어주고 그 대신에 이제 좀 통상 압력을 좀 피해가는 방법이 충분히 선택이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따로따로 업종별로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국 전체 정부 통상 차원에서 책임자와 우리 통상 책임자 만나가지고 진짜 단판을 져야 될 문제 아니에요.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엄경화 의원님, 우리 한미 양국이 조선업 협력 범정부 TF도 만든다고 하죠. 그들이 어떤 배를 원하는지를 알면은 또 투자 포인트도 여기서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 필요한 배가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요즘에 제일 미국에서 우리나라 조선 업체한테 시리성 있게 나올 만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화석연료 개발을 좀 활발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뭐 알래스카 LNG 예.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이나 일본이 집중적으로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미국이 실제로 국제적으로 뭐를 팔고 있는지를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다 원자재나 에너지 농산물. 예, 아니면은 그냥 IT 서비스이거나 막 이런 식이라서 이제 물동량이나 이런 거에 임팩트를 세게 줄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미국 안에서 봤을 때는 가스를 파는 게 가장 실효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개발이 되면 지금 현재 가장 수입량으로 성장률이 높은 인도나 중국은 또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이 개발에 참여하는 걸로도 좀 찍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판매처는 이제 유럽이 많이 꼽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 대체적으로 그 수입국들에서 나오는 선박들은 거의 다 한국으로 수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NG 관련된 것들은 앞으로도 아마 수요가 좀 탄탄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 이제 알래스카처럼 이렇게 극지형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쇄빙선에 대한 언급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에너지 수송선에 해당이 되니까 저희 뭐 기존에 이제 한국 업체들이 예전보다 많이 건조를 안 하고 있는 탱커 같은 경우도 이제 수요가 좀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배 만드는 회사들의 주목을 해서 봐야겠네요. 네네. 예. 자,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 그러니까 트럼프가 온 세계를 대상으로 그야말로 주목을 휘두르고 있는데 미국이 필요한 걸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좋아만 할 수 없는 것이 트럼프가 조선 산업을 살리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배만 만들어서 사가는 게 아니라 미국 와서 건조해라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한화가 필리조선을 또 네. 인수한 것이고, 뭐 다른 그 조선소로 하여금 미국에다가 조선소를 지어가지고 미국에서 그 배를 좀 많이 네. 건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우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쉽지 않은 게 이게 조선업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력이 인건비가 미국은 엄청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 그 근로자를 데려가서 또 쓸 수는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쉽지 않을 거다. 그 대신에 이제 그 엔지니어링 설계 예. 같은 것은 이제 가능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HD 현대중공업 그 울산 공장을 가 보니까 뭐 대우조선 그 지금 하나오션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덮어놓은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 네네. 위에 전망대에서 봤을 때 그 안에서 뭘 건조하는지 안 보이게 만든 이게 전부 다 방산 관련한 그쪽이 거라고 알고 방산입니다.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조선업을 강화한다는 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수님 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IT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미국이 아무리 제조업을 부활시킨다고 해도 조선업은 노동 집약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좀 그 너무 트럼프가 기대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잃어버린 70년이지만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니 일단 맥은 좀 끊어놓자라는 예. 정도인 것 같고요. 이게 정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제조업을 조금이라도 부활을 시키려면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 다음 정권에도 계속 이거에 대한 부분을 연계성 있게 가져가야 그렇죠. 되는 부분인데 예. 그거는 제 선에서 지금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미중 패권 다툼이 계속되는 한은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 비교 열의가 있는 분야에 강화하려는 노력은 뭐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인영 교수님,
일단 한미 간의 이 조선업의 협력 가능성은 지금 아주 무르익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이 선박 규제가 까다로운 것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배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그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제가 좀 두 개 나눠서 좀 설명하면 일반 상선이 있고 이제 군함이 있습니다. 이제 상선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외국으로 다니는 뭐 예를 들어서 LA에서 부산항으로 오는 그런 외항 상선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항 상선 이제 그 뉴욕에서 LA까지 가는 운송하는 그런 배들은 모두 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박은 우리나라 뭐 대우나 삼성이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또 제한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그 19세기 때인가요? 영국의 선박령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국에서 네덜란드를 잡으려고 맞습니다. 18세기인가 영국에서 이거 영국 화물을 운송하는 배는 영국에서 져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선박령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연장돼 가지고 지금 존스법 거기 아까 내항 해운에 종사하는 선박은 모두 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돼야 된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내항의 그 선박을 건조하려면 이제 법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도 조금 여유가 있는 게 미국에서 미국 조선소에서 배를 건조해야 된다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미국에서 건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뭐 기자재, 그다음에 뭐 통신 장비 이런 거는 이제 비행기로 가져와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박도 이제 블록으로 이제 가져오는 거는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 조립 완성은 여기서 미국에서 해야 된다죠. 우리가 그래서 미국에 들어갈 때 조금 그런 건 아직도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군함입니다. 군함도 이제 번서 뭐 법에 의해 가지고 개정법에 의해서 이제 그 미국 내에서만 건조가 돼야 되는 거죠. 아니 자기네 조선 산업은 뭐 잃어버린 70년이라고 하는데 그걸 미국에서만 하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군함에 대한 건조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뭐 그 2월 5일 날 국회의원 이제 두 분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그 뭐 해군 그리고 이제 그 해안 경비대 경비태세 법이라는 법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방 국가, 뭐 나토 국가나 아니면 이제 대한민국 같은 국가에 이 군함이 건조되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중국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은 아주 좋은 기회가 다시 오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 조선소 기반, 제조 기반이 와해된 상태에서는 뭐 미국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인 것 같고 이것이 우리한테는 확실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엄경화 의원이 1년 전에 여기 경제전쟁 꾼에 출연하셨더라고요. 이미 그때부터 10년 인내의 시간을 거쳐 우리 조선산업은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고 뭐 조선의 국모답게 아주 열과성을 다해서 그래서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선의 국모라는 별명을 지어주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조선업계가 미국 요청을 반기면서도 이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3년치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감이 도크에 꽉 찼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3년에서 한 3년 반치 정도를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뭐 최근에 나왔던 뉴스에서 뭐 미국이 발주하는 선박을 선제적으로 건조해 줬으면 좋겠다.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래 계약해 놨던 선박들의 그 인도 시기가 지연되는 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한국 조선소들이 져야 되기 때문이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수출 승인이 오랜만에 된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인제 수출 플랜트를 짓기 시작을 해서 생산을 이제 몇 년 뒤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수출에 필요한 LNG 캐리어가 만약에 지금 발주된다라고 하면 뭐 28, 29년 정도에 인도가 되게 될 텐데 뭐 그거 이외에도 앞으로 이제 뭐 알래스카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 한국 조선소에 남아있는 슬롯에 들어갈 만한 정도의 물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외에 이제 뭐 갑자기 군함 오늘도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뭐 미국에서 연간 한 10척 가까이의 군함 MRO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 좀 맡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조선소 사업장의 특수선 사업장은 아주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MRO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와서 수리를 진행을 하고 테스트 기간에 오래 걸릴 뿐이지 도크에서
작업을 하는 작업량이 상선보다 더 길게 들어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영역 정도가 나오는 수준인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시는 뭐 연에 막 50몇 조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상당수를 만약에 한국이 받아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소화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일부 블럭을 제조를 해서 미국에서 뭔가 완성을 한다거나라는 이러한 작업 형태를 갖게 된다면, 오히려 조선 업체들이 물리적인 캐파를 늘리지 않고 저희가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증액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을 것 이 같습니다. 중소조선사들의 일감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할까요? 뭐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요즘에 뭐 HJ 중공업이나 이런 데들이 조금 언급이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미국의 군함에 대한 그 MRO를 진행할 수 있는 MSRA 같은 거를 이제 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자격 요건이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사이즈가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대형 상선을 짓기에는 굉장히 모자란 사업장들에 해당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렇게까지 넘어갈 정도의 이제 물량이 나와주게 될지, 아니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메이저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게 될지,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영 교수님, 지금 엄경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게 법적으로 궁금한 게, 요즘 미국 트럼프는 뭐 그냥 무소불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급하니까 너희 일감 차 있는 거는 차 있는 거고 우리 것부터 빨리 만들어줘 했을 때 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미리 계약된 그 슬롯을 이제 미국 그 군함 만들거나 아니면 미국 상선 그거부터 제조에 만들어, 그러면. 하게 되면 이제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대신해서 그 계약 위반 한 그 위약금을 대신해서 지급해줘야 되는 거죠. 위약금을 대신해서 내주면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조선소에서 그런 걸 택할 수가 없죠. 아까 뭐 말씀하신 것대로 저는 이제 중형 조선소, 뭐 대선 조선이라든지 네. 뭐 그런 쪽은 이제 일반 이제 상선 건조는 가능하거든요. 뭐 컨테이너 선박이라 해서 뭐 다 큰 게 아니라 3,000 TU 조그만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뭐 대선 조선에서 건조하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제 호기 때 우리가 좀 중형 조선소를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조선이 그 큰 사이클이 왔다라고 조선의 국모께서 장담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확신을 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미국의 민주당 정부, 바이든 정부였으니까 친환경 선박들이 좀 재미를 봤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새롭게 기대해 볼 거는 올해는 군함 이렇게 봐야 될까요? 군함이 조선 업체들에게 큰 영역인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아예 안 하던 수출 영역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형 조선 업체들이 이제 10조 이상 정도의 매출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지금 미국 군함 1년에 형성되는 그 예산이 1년에 보통 300억 불 정도 계속 예산이 예. 책정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만약에 10%만 한국이 가져온다라고 해도 거의 5조 가까운 정도 수준의 물량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 이거는 국내 조선 업체들이 영위를 하는 일반 상선의 어떤 한 분야, 한 섹터라고 봤을 때도 꽤 사이즈가 작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기대 영역이 될 수는 있지만, 일단 지금 당장 이제 수주가 나와서 수주를 해서 실행을 하게 되기까지는 이제 정말 계속 기대 영역으로 남아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원래 주가야 뭐 꿈을 먹고 사는 거니까 앞으로 지금 당장도 일감 꽉 차 있고 앞으로 4, 5년 뒤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쏟아진다 그러면은 조선업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도 언급했지만 대한민국 조선업을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10년 인고의 세월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주가가 좀 반등을 하면서 기대는 있는데 살짝 조정도 좀 왔어요. 그래서 무거운 주식이 올 만큼 왔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저희가 이제 최근에 밸류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한테 비싼가요 물어보면, 일단 지금 조선 업체들이 2024년까지 달성한 실적 기준으로 비쌉니다. 저희 2007년에 그 초호황이라고 얘기했었던 그때 시기에 저희가 기록했던 밸류에이션 고점 이미 찍은 업체도 있거든요. 네. 근데 조선 업체들은 수주 산업이고, 저희가 그 수주 산업 앞에 항상 붙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장기 수주 산업인데요. 예. 문제는 저희가 2007년 호황은 장기로 누려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때 정말 좋았다가
이 조선소의 고객사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시면서 금융위기 오고 그냥 선박금융도 막 어그러지고 이러면서 실제로 저희가 발주된 선박을 다 만들어 보지 못하고 끝난 사이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이클의 지속성은 이번 사이클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최장 기간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선업체들이 이미 수주에 받아서 만들어서 제조해서 매출로 그 인식을 할 게 확실시 되는 물량만 지금 다시 좀 한 2년 정도의 시각을 땡겨와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의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의 주가는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좀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싸다 안 비싸다는 상대적인 거일 텐데 회사의 지금 현재 업황의 그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 최고점에 다다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변함없는 조선의 공로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장기 수주 산업이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투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게 성질 급한 사람들은 이거 못 기다리겠어요. 중간에 뭐 조정도 좀 이렇게 크게 좀 온다 그러면은 또 언제까지 또 이게 만회해야 할까, 언제 만회해야 할까 뭐 이 걱정도 되고 그래서 기약하기가 힘들다는 게 이게 조선주의 단점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희가 사이클 산업이니까 사이클이 꺾이는 방향성으로 가면 그때는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놓으셔야 되는데요. 이번 팬데믹 이후에 조선 사이클은 어쨌든 과거와 달리 저희가 그냥 단순히 어제보다 오늘 많은 배가 필요한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친환경 선박으로 많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전 세계 조선 업체들이 만들 수 있는 양에서 일정 부분이 계속 친환경 선박으로 발주되는 게 이제 채워지기 때문에 옛날처럼 1년 올해는 수주를 다 달성할 수 있을까 아닐까 이거에 대한 고민의 그 수준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2021년부터 작년까지 만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발주를 했지만 아직까지 대체연료 추진선 기준으로 그 교체된 비율이 8%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100% 그렇게 전환될 거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하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20-3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그 교체 수요가 꾸준하게 나와주는 부분이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까지 나왔던 뉴스 중에서 친환경 선박으로 그 전환이나 아니면은 규제가 다시 역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지속성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듭니다. 저도 좀 추가드리면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선박으로도 대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한 5년 뒤쯤 되면 이제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사람이 타지 않는 배를 이제 배도 자율 운항을 합니까? 지금 마스 선박이라고 사람이 타지 않는 3단계 또 4단계 선박이 특히 이제 3단계부터 이제 그 발주가 되고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적어도 10년 안에. 그러면 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미국의 군함이 지금 이제 30년 동안 360척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또 상당한 숫자의 군함을 이제 수주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사실 뭐 금년 내년에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꾸준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이제 세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우리 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장기적으로 이번에 조선 호황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앞서 그래픽이 잠깐 나왔는데 말씀하시는 동안에 중국이 70%가 넘어요 지금 조선. 그거는 톤수 기준이죠? 톤수 기준입니다. 근데 가격 기준으로 하면 우리랑 비슷합니다. 우리는 뭐 LNG 같은 고부가 산업이고 고부가 가치의 선박을 많이 아까 그래픽에 중국은 71% 점유하고 우리 17%, 일본 5%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나 했더니 그거는 이제 범용선은 중국한테 넘겨주고 대신에 우리는 고부가 선박 위주로 간다 이거죠. 자, 교수님은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망하다고 보는 조선 해운 쪽 투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합니다. 어느 쪽이 그 업계를 계속 지켜봐 오셨으니까 조선 해운 쪽에 어떤 쪽이 저는 뭐 특히 이제 대형 3사는 모두 좋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쇠빙선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우가 앞서가고 있죠. 옛날 지금 이제 하나 오션이 이제 앞서가고 있고 또 뭐 방산 잠수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다음에 뭐 그 HD 현대중공업은 특히 이제 힘센 엔진이라고 그게 아주 참 뭐라 그럴까 효자 같습니다. 그 중형 그 이상 선박의 30%는
지금 힘센 엔진이 모두 달려 있으니까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를 못 하더라도 엔진만 팔 수도 있네요.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현대중공업은 자체적으로 다른 이제 두 사에 비해서 또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 뭐 삼성은 또 FPSO 같은 그런 이제 해양 플랜트 같은 것도 잘 하고 있어서 뭐 세계 회사 모두가 다 괜찮다고 보고, 불황이 오게 되면 이제 세 회사가 똑같은 그런 이제 그 뭐 패턴 이거 뭐 독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은 이제 호황이 오기 때문에 물량이 모자라니까 계속해서 괜찮지 않나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해운 쪽으로 가면은 뭐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2020년 건조할 때 성과가 아주 바닥이었습니다. 쌀 때 살. 네, 아주 쌀 때 사가지고 이 자체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해운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불경기에 와도 HMM은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스크러버라고 또 싼 기름을 사서 배를 운항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좀 질이 안 좋은 기름도 정제해서 정제해서 스크러버가 이제 그런 목적인데, 다른 회사가 갖고 있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 갖고 있기 때문에 뭐 HMM은 뭐 불경기가 와도 괜찮지 않나. 앞으로 이제 불경기가 올 겁니다. 지금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운 쪽에서요? 그 지금 수에즈 운하 이제 그 전쟁이 그쪽에서 전쟁이 끝나서 배들이 수에즈 운하 통항이 가능하게 되면은 항해 거리가 짧아지면 공급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불경기가 온다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운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MM은 저희들 볼 때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세계적으로 컨테이너사들이 있잖아요. 머스크는 덴마크고, 그다음에 또 뭐죠? MSC CM인가요? 그 스위스. 스위스는 바다도 없는 나라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그 CMA-CGM 프랑스. 프랑스고. 이거 미국은 왜 없습니까? 이렇게 영국이랑 미국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저 1970년대, 80년대 이 컨테이너 먼저 시작한 게 미국이거든요. 시랜더 APL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뭐 어떻게 하다 미국이 다 그만 다 손 뗀 거예요. 외국한테 경쟁이 떨어지니까 외국한테 다 넘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회사에 다 이제 흡수돼 버렸죠. 그때 이번에 그 나온 10섹터 같은 법도 미국이 지금 이제 국방력 해군만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상선대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50척 자기들이 이제 전략 상선대를 만든다는데, 그 안에는 틀림없이 아까 말씀드린 컨테이너 선사도 자기들이 부활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미국의 조선 해운에 관한 트럼프의 구상은 상당히 좀 광범위한 느낌이 지금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계속해서 이제 지켜봐야겠어요. 자, 엄경화 위원님, 조선업 뭐 고점 논란도 좀 있지만은 사실 최근에 그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고 조선소 도크가 꽉 찼는데 오히려 좀 시름을 앓고 있다. 이게 바로 후판 가격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6mm 이상 강판 이 가격 상당히 올랐다면서요. 이제 최근에 저희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체 원가 중에서 저희가 후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선 업체별로 한 17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후판을 국내 대형사들 기준으로는 한 30% 내외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그 업황이 갑작스럽게 좋아질 때는 톤당 600불이었던 게 순식간에 몇 개월 만에 1000불로 뛰어 올랐었는데, 그게 지금 다시 하향 안정화되어서 국제적인 가격은 다시 이제 600불대로 조금 내려앉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너무 싸게 수입이 되어서 국내에 있는 철강사들의 이제 영업에 좀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된 건데요. 중국 후판 비중이 일단 절대적이지 않고, 이번에 부과하게 되는 그 세금의 세율을 넣었을 때는 그냥 저희가 물론 2, 3년 전에 계약한 선박을 지금 들어오는 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건조를 하게 되는지라 영업이익률에 있어서는 몇 %포인트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추세적으로 재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된다라고 하면 조선 업체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크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을 선주사에게 전가를 시키려는 노력을 하겠죠.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후행적 전가는 안 되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오더 받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재료 가격이 이러이러해서 이제는 인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굉장히 너무 좀 가장 하기 쉬운 핑계 중에 하나거든요. 성과를 올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뭐 회사의 치명적인 피해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업황이 막 터닝을 할 때, 그래서 인력과 관련된 문제도 호판과 관련된 문제도 이제 23년이 제일 고민 덩어리였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대비해서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수준이고, 대체적으로 미래 건조하는 계획에 대한 원가를 저희가 책정할 때도 계획상은 보수적으로 조금이라도 물가 상승률만큼이라도 오르는 거를 가정을 해놓지 내려가는 예. 걸로 가정은 잘 해놓지 그렇죠.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단순히 생각해서 중국 후판 말고 그냥 국내 업체에서 받는 방법은 없어요? 국내 업체에게 이제 받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철강 업계와 조선 업계가 함께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철판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게 된 이유가 이 조선 산업 말고 국제적으로도 지금 건설업이 불황인지라 예. 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다운되는 아, 바람에 전체적으로 예. 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국내에 있는 회사들이 그래도 중국도 어느 정도 이제 철판의 제품의 질이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왜 비싼 국내산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써야 되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비싸도 사서 쓸 만한 명품 제품을 함께 개발하자라는 얘기가 그때 그 자리에서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배 같은 경우도 비싸지만 효율 좋은 배를 사고자 한국 야드를 찾듯이 우리가 더 얇으면서도 강도가 높은 이 철판을 철강사랑 같이 개발을 해서 결국엔 배 자체에 대한 제품력을 좀 키우자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고요. 뭐 저희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이 양 산업 간의 상생이 되는데 서로의 그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예, 한 말씀해 말씀 주십시오. 올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과거 대우조선에 이제 사회이사로 있을 때 철강업계하고 이제 조선업계하고 공동 세미나를 예. 1년에 한 2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면서 이것저것 뭐 질문도 하고 공부도 했었는데, 그 조선소의 입장에서는 이제 2년 전에 계약할 때 가격과 이제 지금 그 철판을 샀을 때 가격하고 예를 들면 톤당 뭐 50만 원 하던 게 100만 원으로 2년 전에 뛰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 갖고 이제 가격을 이제 그 건조 계약 체결할 때 요 현재 가격하고 연동을 시켜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방법이 계약 있습니다. 시점에 미래 가격으로 예. 적용을 한다. 뭐 예, 이런 그렇게 식으로. 지금 50만 원짜리가 여기 100만 원이 되면은 그걸 중간쯤 75만 원으로 계산해서 나중에 좀 더 이제 받는 형식으로 그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조선소도 리스크를 좀 줄이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야겠죠, 당연히. 예. 예, 그리고 뭐 잘 나가는 조선 얘기하다 보니까 해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해운 산업 우리 정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컨테이너선을 이용하는 해상 운송비가 올 들어 하락세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두 가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저 계절적인 요인입니다. 중국의 춘절이 지나면 이제 수요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 춘절 전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물량을 많이 수출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춘절 지나면은 이제 그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요가 부족하니까 운임이 떨어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과 이제 뭐 또 이란, 하마스 등등 예. 이제 휴전이 또 되면서 그 수혜저 운하 그 통과의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니까 이제 그게 반영이 돼 가지고 운임이 이제 떨어진다.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 때 전기선사에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발주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컨테이너. 그래서 작년 재작년 배들이 또 많이 나왔고, 그 한 15% 정도 초과되는 분량이 수혜저 운하를 우회하면서 다 흡수가 됐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흡수가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스팟에서 그만큼 이제 초과 예, 공급이 되는 예, 거예요. 예, 운임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두 가지가 이제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HMM에 상당히 오랫동안 예, 애정을 갖고 예, 지켜보셨던 것 같은데, 경영 그 한동안 뭐 매각 불발되고 나서 좀 되게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어떤 뭐 계기가 있습니까? 그 HMM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저 성과 구조가 좋은 데다가 또 이제 수혜저 운하 예. 관련하면서 좀 또 운이 좋게 좀 운임이 많이 올라간 또 측면도 있고, 우리가 2년 전에 이제 매각할 때는 이제 매각을 한다고 내두면은
그 제가 이제 대우 조선에서도 경험했습니다만은 이게 회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인이 네.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이제 견디면서 밸류업이 또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지금은 괜찮은데 문제는 SK 해운까지 인수를 하면 이거 뭐 4조짜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덩치가 너무 커져서 HMM 앞으로 뭐 매각이나 민영화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어요. 예, 우선은 그 뭐 HMM이 SK 해운의 일부를 인수하는 그 이유 뭐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HMM이 85%가 이 전기선 컨테이너 그렇죠. 거든요. 과거에 원래 상선이었으니까. 예, 과거에 이제 HMM이 현대상선 예. 시절에는 한 60%가 컨테이너고 40%는 벌크였습니다. 근데 이제 벌크는 장기 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입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 HMM 지금 그 전기선 그 영업이 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이제 SK 해운에 뭐 탱크라든지 또는 벌커 선대를 사가지고 이제 좀 포트폴리오를 전기선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그 부전기선에서 SK 쪽에서 이제 수입을 얻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민영화는 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또 이제 영업이 아마 지금 그 SK를 일부를 아마 사서 HMM 안에다 넣는 것 예.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HMM 전체적으로 영업력이 커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외부에서 인수할 때 조금 꺼리는 요소가 아닌가 싶고 그러나 이제 뭐 돈이 2조가 날지 4조가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현재 유보금이 14조 정도 있으니까 현금이 이제 주식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 차이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엄경화 의원님, 해운주 쪽은 전망 어떻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제 HMM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업황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진 않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혜주 운하 우해로 인해서 저희가 굉장히 작년에 이득을 많이 봤거든요. 예. 해운사들이. 그래서 2024년이 해운도는 그리고 조선업계에도 되게 이례적인 한 해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실제 물량은 한 5% 늘었는데 저희가 우회로 함으로 인해서 톤마일이라고 하는 게 17%나 늘었거든요. 예. 그래서 21년에 발주된 수많은 배가 인도가 되면서 2024년에 컨테이너선이 서플라이 기준으로는 한 10% 늘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흡수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올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우회를 안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공급량이 훨씬 더 많이 늘 텐데요. 그렇죠. 예. 지금 저희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해운뿐만 아니라 모든 운송주들이 최근 몇 년은 이 업황의 밸류가 아니라 M&A의 밸류가 온전히 많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회사가 어쨌든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SK 해운의 그 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하나의 편향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면 회사 자체는 어쨌든 포트폴리오에 의한 경쟁력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닝이 많이 벌어들여서 지금 이제 현금 유동성이 많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서 뭐 2030년까지 아주 장기적인 건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저희가 환원을 하고 뭐 주식을 매입하고 소각한다라는 그 계획은 지켜질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도의 경기를 완전히 바닥으로 보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 환원이 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잘 기다릴 만한 상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운송주를 이제 바닥에서 내가 기다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재료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져갈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조선 해운주 그렇게 전망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뭐 끝으로 벌써 이제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평상시 같으면 뭘 사야 됩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 텐데 지금 뭐 국가적인 상황도 그렇고 또 글로벌 질서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 조선과 해운산업 앞으로 이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엄경화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거에 그래도 업체들이 좀 부응해 주는 건 저희가 그 15년 전에 그 아픔이 너무 컸었는지 대체적으로 업체들이 별로 크게 옛날과 같은 그런 흥분을 하지 않으시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갖춰야 되는 역량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밟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저희
임원분이 처음에 애널리스트를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업종을 분석하되 사랑하지 말아라.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실패한 애널리스트에 속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그래도 그 수많은 어려운 시간을 겪고 또 우리나라 해운 업체들이 지금 글로벌 경쟁 업체들보다 더 높은 이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그 십몇 년의 세월을 거쳐서 이제 경쟁력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계속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 회사들 자체적으로도 치열한 고민을 하면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운의 딸내미도 맞습니다. 예. 자, 김인영 교수님께 이거 끝으로 일부러 질문을 남겨놨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선 해운 지금 잘하고 있지만 어떻게 가야 된다. 뭐 이런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 뭐 조선은 앞으로도 좀 계속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조선은 이제 그 초격차 기술을 계속해 주장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게 경영과 좀 법률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우리나라 조선업은 좀 이제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그걸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 또 중소조선도 이제 참 괜찮은데 예. 우리가 RG가 발행되지 않는다든지 또 뭐 설계가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조선도 같이 살려서 한꺼번에 가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자재들도 우리가 좀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런 이제 중소조선 또 기자재도 같이 살려가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해운과 관련해서는 뭐 해운도 이제 코로나 시대 때 그 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재무 구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해운도 앞으로 이제 괜찮을 거라고 보고 많이 좀 주식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이제 그 조선도 그렇고 해운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제 인력을 어떻게 공급할까 하는 겁니다. 예. 조선도 지금 인력이 뭐 9만 명에서 6만 명 떨어졌다 외국 근로자들 데려와서 조금 이제 올라갔거든요. 해운도 이제 그 선원들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 쉽스 액트라고 미국의 그 법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킹스 포인트라고 이제 그 해기사를 양성하는 이제 국립 그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이제 더 확대하고 또 4개 주립대학의 해기사 선원 양성하는 그 학교도 확대하겠다는 게 이제 미국의 지금 방침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해기사를 미국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그 해기사 양성, 선원 양성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 해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쉽스 액트에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선원이 타고 미국 운송인인 배를 250척 자기들이 전략 상선대로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 한 5년 동안은 외국에서 건조된 배도 괜찮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250척 중에 상당수의 배들이 우리나라에 건조가 될 거다. 중국은 또 제외됐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주들이 또 BBCHP라는 형태로 또 빌려줄 수 있겠다. 하여튼 그걸 좀 여러 가지로 좋은 요소가 많다는 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 조선 해운도 정말 우리 전략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에게는 카드가 없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한 말입니다. 협상에 카드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경쟁력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 경쟁력이 국가의 격이 된 세상,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가 가진 카드를 다시금 되새겨봐야겠습니다. 경제전쟁 꿈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6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